자, 일단 내신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징과 비유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어떤 교수님들께 배웠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게 평가원 생각이니까 이대로 일단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는 엄밀하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과 모양을 보면 우리는 애플, 아이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원관념은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 또는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되겠지만 보조관념인 로고 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상징이고요. 비유는 원관념 A를 보조관념 B에 빗대서 표현하는 건데 중간에 매개 요소가 있는 게 비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유법 중에 하나인 은유법과 직유법을 살펴보면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 은이 매개 요소가 되는 거고 배꼽 같던 얼굴이라고 했을 때 같다라는 이 매개 요소가 얘가 비유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는데 내신에서 뭐 내야 될 게 없을 때 이렇게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또 헷갈리는 게 풍자를 또 헷갈려하는데 아니요, 헷갈릴 게 없어요. 풍자는 뭐냐면 중요한 건 비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비판 의도 이런 거 없어. 그냥 상징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 원관념을 숨겨놓고 보조관념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 로고에 어디에도 뭐 핸드폰 뭐 애플이라는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없잖아. 다만 이 로고 가지고 우리는 애플이든 아이폰이든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원관념은 보이지 않지만 보조관념만으로도 애플이나 아이폰 같은 원관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이런 게 상징이고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대부분 둘 다 나와야 되고요. 둘을 매개하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유법 내 마음 호수다. 자, 원관념은 내 마음이겠죠. 보조관념은 호수예요. 은을 가지고 A는 B다 해서 은을 가지고 매개 요소를 써서 갖고 배꼽 같던 얼굴 원관념은 얼굴 보조관념은 배꼽 그럼 역시 매개 요소 같더니 매개어 역할을 한다. 됐죠? 풍자는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 표현하는 것은 상징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판 의도가 있는 게 풍자의 핵심이라는 거.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 여기서 나올 만한 좀 대표적인 개념들 싹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캡처해서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내신대로 정리할 건데 여러분이 쓰고 읽어보시면 알아요. 서리법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는 게 서리법이고 영탄법이 되는 이유가 어조 변화는 전부 다 영탄법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조 변화를 통해서 감정 표출하는 거잖아. 영탄법의 정의는 어조 변화를 통한 감정 표출이면 또는 그냥 감정 표출이면 전부 다 영탄법이야. 그래서 뭐 서리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영탄법이 될 수 있겠고 당연히 감정 표출하면서 강조 표현도 될 것이고 그리고 대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비유하는 건데 지금처럼 다구는 소리가 새벽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또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잖아. 그래서 다구는 소리로 새벽이나 시작을 대신 비유했으니까 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였으리라 추측의 어미지만 야 범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로 봤을 때는 의지적인 표현들이 있는 거고 자,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의 속성이 있으면 전부 다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보고 부지런하다고 하진 않아. 부지런하다 인간의 속성이니까 부지런한 계절이라는 무생물을 부지런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고 강물이 의지를 가지고 길을 열진 않거든요. 근데 강물이 길을 열었다 이런 것도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강물이 흐른다 이런 거는 역사의 시작이나 역사의 흐름을 표현한 측면도 있으니까 여기다 필기를 해봤고요. 매화는 절개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 그랬죠. 혼자 했으니까 더더욱 절개가 될 것이고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다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시절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광복의 가능성은 거의 낮지만 나는 그래도 끝없이 의지적으로 해방을 향해서 강복 향해서 갈 거다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명령적 어조가 전부 다 의지 표출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향의 무엇 반복되는데 소년은 지금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니까 변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이 있다 반복인데 여기들 보면은 앞쪽 내용이 또 바뀌어 있죠. 이런 건 반복 변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어들 쓰일 수 있는 건 싹 다 정리해놨고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이제는 아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해서 공부하시고 혹시 눈에 딱 안 뜨이는 개념어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고요. 바로 이제 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이게 우리가 내신 한 60, 70% 그 다음에 수능에서 8, 90%를 잡고 있는 정보 처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항상 상황과 반응으로 읽어주시고 시라는 것의 구조는요. 처음에 촉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에 집약이 돼요. 그리고 촉발부터 집약까지 가는 과정에 유지가 되기도 하고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볼 것이고 이걸 상황 반응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봐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고 다구는 소리. 그럼 봐봐. 지금 처음 열렸다는 표현이나 다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알려준다고요? 시작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렸다. 그러니까 산맥들이 휘달렸다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죠. 의인법 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못 왔을 거래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기까지 침범을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곳은 되게 성스러운 공간이야. 왜냐하면 이건 좀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예로부터 성스럽다고 알려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다가갈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도 이곳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성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선은 되게 성스러운 땅이었으니까 누구도 쉽게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까마득한 그 예전에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강물이라든지 길을 열었다 이런 게 역사성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조선이 이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성스러움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의 상황이 일제시대인 거고 나는 하지만 절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버텨볼 거야. 다시 청고에 뒤에 수많은 시간이 있더라도 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버텨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필요한 지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연습을 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육사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시절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게 일제시대고 일제시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이런 표현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 관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 법지문 했었잖아. 대륙법계가 있고 영립법계가 있잖아. 영립법계의 판례법은요. 사실 관습법계에서 왔어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칠판에다 썼다 지웠었는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죠? 2차적 저작물에서 독창성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한다? 관습적으로 결정한다요.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한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아까 2차적 저작물에 봤을 때 여기에서 보이죠? 여기 사회 통념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잖아. 이 사회 통념과 동의어는 관습이에요. 왜 제가 자꾸 관습을 중시하냐면 문학에서는 문학적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이유가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요.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측면과 역사라는 연속적 측면에서 둘 다 따져봤을 때 그걸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관습이라는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이 관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맞다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일제시대에 이런 반응,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정도 잡아봤으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박용래 울타리 박도 한번 볼게요. 머리가 마늘 쪽까지 생긴 고양이. 이게 마늘 쪽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관습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되게 정갈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포마드 바른 거예요. 포마드. 머리에 포마드 바르는 거. 막 덥수룩 한 게 아니라 포마드 바르고 딱 단정하게 만든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우리나라 고전에 있었던 머리 스타일 알잖아.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이렇게 비녀 꽂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 알모로 사는 고양이 소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여러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이 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진짜 어렸으니까 그때는 진짜 발가벗고 거의 가리고 이제 거기만 가리고 이제 발가벗고 다녔던 거 다 비올 때 막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순수했던 거죠. 순수함. 그러니까 이건 미안해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안 돼. 요즘 시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순수하게 봤다.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너희 막 3살, 5살 먹은 꼬맹이들이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되게 순수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거를 어머나 이거 지금 무슨 뭐 경범죄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머리가 마늘같이 생겼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갈하다고 본 거고 순수하다고 본 토속적이고 시골틱한 전원의 그런 이미지가 잡힌 거예요. 그 전원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는 사람은 이걸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봐봐.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옛날 얘기예요.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도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되게 순수함이 있고 정갈함이 있고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촉발되는 곳부터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게 아니라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사랑하며 시작을 했고 그 길에 아지랑이가 폈고요. 태양이 탔고요. 제비가 날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고향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나 봐. 제비라든지 아지랑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이 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 시골집들이 남아있는지. 근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을 가면은 처마 밑에 제비들이 제비집을 짓고 막 짹짹거리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 여름이면 더더욱. 여름에는 할머니 집 가가지고 그냥 마을에서 맨날 탱겨탱겨 놀면서 사촌들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비들이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지어놓고 막 짹짹거리고 있었던 그게 좀 기억이 남거든. 아마 그런 얘기들 아니었을까. 자, 주석이 보면은 천연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뭐냐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다, 즉 순수한 거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고향의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명을 키우곤 하진 않는데 화초라는 생명을 키우기도 하고 오래오래 장광이 부시기도 하고 밤이면은 별이 더 많이 뜨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시골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있어서 여러분이 시골 가서 좀 이런 이미지를 느껴볼 수 있었다면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다 골라볼게요. 1번 서리적 표현 있었던 것 같죠? 원시성을 지닌 태초의 광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시작을 얘기했으니까 원시적이다.
시작이라는 이미지와 비슷하고 태초, 시작이죠. 그리고 글의 제목이자 주제인 광야 이미지 얘기한 거 오케이, 괜찮아 보여요. 뭐 없으면 다시 가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인격화된 의인법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스럽다, 신성하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아마 정답이 좀 저는 3번 같을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순환성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 우리 인간이 죽고 내세에서 환생을 하고 다시 죽고 환생을 하고 이런 걸 순환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아침이 됐다가 점심 저녁이 되고 다시 저녁에 아침이 되고 이런 걸 순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런 걸 순환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물이 비가 돼서 시냇물이 됐다가 이게 강이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구름이 됐다가 다시 비가 되는 이런 것도 순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건 어떤 사이클 계속 돌고 도는 거. 우리의 생태계, 시스템, 에코시스템 이런 것도 순환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성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조선 땅이 신성한 곳이다. 역사적인 곳이다.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복구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글의 주제 자체가 뭐냐면 우리 조선 땅은 워낙 신성하고 역사적으로 유구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어렵더라도 결국 극복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생성소멸의 순환성이라고 하기에는 핏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향의 모습 글의 주제죠.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 자연스러운 모습 글의 주제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필기할 시간 좀 더 드리고 바로 딱 고르겠습니다. 44번.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 어딨니? 기억니은. 자, 초인이 있었고요. 화초가 있었어요. 근데 봐봐. 초인이 오면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화초를 심어서 뭔가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억니은의 공통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초인, 앞으로 올 사람이고요. 화초, 얘도 뭔가 자연물이지만 기본적으로 뭔가를 심는다는 생명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얘도 지속될 수가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얘 덕분에 각성을 한다, 성찰하게 한다. 자, 봐봐. 성찰한 거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도 있지만 성찰한 거는 개인적인 정보를 다시 돌아보는 거. 다시 성찰한 것은 속성의 첫 번째, 개인적 정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성을 하고 네 번째, 나아갈 것까지 봐요. 근데 얘는 이런 정보보다는 어떤 정보냐면 전부 다 향수, 고향이 떠올려주는 이미지란 말이야. 고향이 떠올려주는 감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찰과는 뭔가 핏이 안 맞아요. 2번도 초인이 오면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 황폐함이 심화되진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생명력, 왜 화초라는 건 생명이니까 얘는 생명력은 될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인 때문에 미래가 생기니까 공간의 변화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체 인식 전환 이런 거 인식 전환 잘 모르겠어. 위화감이라는 건 뭐냐면 낯설음이야. 또 어색한 거야. 이게 어색한 낯설음을 표현하기엔 좀 뭔가 안 맞고 애상이라는 건요 슬픔이야. 고향 생각하는데 슬픈 고향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람이 떠올리는 고향은 되게 아름다운 고향들이잖아. 맞아, 5번 선지 볼게요. 지향하는 이상 맞죠? 초인이 와서 미래 우리는 광복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향하는 공동체 고향의 모습이라고 봤다면은 정답은 5번으로 세팅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관습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좀 좁혀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었잖아. 관습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뭔가 딱 A는 A다, B는 B다 이런 뭐 OX는 5다라고 했을 때 X는 1이다 이런 정도로까지는 뚝 떨어지진 않지만 얘는 여기에 속해서 가장 정답 확률이 높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이쪽보다는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한 거고 차차 이런 유형 연습하다 보면 저랑 잡힐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제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느낌이 잡힐 거라고요. 초인이 와서 미래, 광복을 기대하는 거니까. 두 번째, 고향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45번 볼게요. 시에서 시간 양상은 화자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 방향의 흐름을 보인다. 아마도 가작품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 회귀 대신에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간다? 미래로 간다라는 겁니다. 화자가 과거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자, 반면에 여기서 왜 반면이라고 하냐면 정보가 끊기잖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는 지금 현재와 과거 미래를 비교해 보자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긍정적 인식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반면에 나는요,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그러니까 과거가 여기는 긍정이고 현재가 있으면은, 미래가 있으면은, 다시 가작품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고 나작품은 과거, 고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럼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필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볼게요. 가해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즉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했는데 결론 대기할게요. 왜 정답이 1번이 되냐면, 잘 들어. 내가 아까 이거 설명을 했을 거예요.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 현재에서 미래로 간 게 아니야. 역사성이고 과거였다고, 오히려. 우리 조선 땅에서 우리 조선의 유구한 역사성에 대한 얘기라고, 여기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만 좁혀놓고 보면은 현대에서 미래로 가네? 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으나 조선의 시작이 그만큼 유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제가 여기다 설명을 좀 덧붙일게. 잘 들어요, 여러분. 자, 이육사 시는 다들 알고 있고요. 좀만 집중하고 마무리 지을게, 이쯤. 자, 이육사 시는 여러분 다들 알고 있고 일제시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잘 들어. 일제시대의 국어는 일본어예요. 조선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국어를 일본어로 배웠고 조선어를 조선어로 따로 배웠어요. 조선어 과목이 따로 있었다고. 자, 그리고 복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일제식으로 바꿨던 거예요. 물론 도저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단발령이라든지 창시개명이라든지, 예를 들면 단발령은 당연히 구한말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은 조선의 전통을 버리고 서구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는 서구적인 문물을 전부 다 일제식으로 해석한 서구적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학문 체계나 시스템 체계가 일본의 근대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자, 문제는 그럼 봐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의 적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겠어? 이미 한 나라가 됐는데. 서구 외세겠죠. 일단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절에 일본의 논리는 뭐냐면, 야, 우리 결국에는 뿌리가 같아. 우리 결국에는 동아시아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외세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내선일체라는, 여기서 내는 안쪽이니까 일본을 얘기할 것이고 선은 조선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당연히 조선하고 일본이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역사적인 뿌리부터 모든 것들을 계속 같다고 주입을 했을 거라고요. 문제는 그 논리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조선은 없어지는 거예요. 조선말 또는 조선민족 또는 조선의 유구한 전통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해방돼도 광복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비슷한 일이 중국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수천 개의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걸 싹 다 지우고 있잖아.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야. 왜? 분열되는 순간 중국은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분열되는 순간 끝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봐. 원래 청나라는 중국의 한족이 아니었잖아. 근데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한 뒤에 한족에 동화돼 버렸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어느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정체성, 민족에 대한 정체성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네는 원래 자기가 발현했던 그 장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 국가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다 아는 거야, 이 시절 사람들도, 시 쓰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조선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본이 있는 국가고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 일본 애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라는 일종의 선언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도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그런 시의 주제나 작가의 생각들을 미루어 봤을 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라는 거죠.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를 향한 희망, 극복의 자세는 어디 나타나냐고요? 집약되는 부분, 끝부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근거인 거야. 야, 조선이 이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앞으로 원래대로 조선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만들 수 있어. 조선 민족만의 국가가 만들어질 거야. 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품 해석을 정확히 하고 있었으면은 1번 선지가 뭐가 이상한지 보이고 답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국어는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녹색으로 써드렸던 이런 내신 지식적인 거는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오히려 쉽지만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정보가 되게 충분해져야 되고 그럼 여러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근거로 설명해야 되다 보니 오히려 쉽지가 않지만 이게 이런 한 문제 한 문제 한 지문 한 지문에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심지어 독서에서도